오늘 보내주신 자료가 우리 몸의 그 총사령부, 바로 뇌에 대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신경해부 생리학 교재 같은데요. 내용이 정말 방대하네요. 네, 좀 그렇죠. 하지만 핵심만 짚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뇌가 우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라는 설계도를 보면서 이 요새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또 어떻게 정교하게 움직임을 지휘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요새의 치명적인 약점까지도요. 맞아요. 그것까지 짚어봐야죠. 자, 그럼 뇌라는 요새의 가장 바깥 성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가장 큰 그림, 전체 신경계통이라는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크게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뉘네요. 네. 이건 마치 수도랑 지방 보로망처럼 느껴지는데요. 모든 정보를 모아서 최종 명령을 내리는 수도가 바로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고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인 셈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달하는 도로망이 말초신경계, 그러니까 뇌랑 척수에서 뻗어나온 모든 신경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도가 없으면 명령을 못 내리고 도로망이 없으면 전달을 못하죠. 서로가 꼭 있어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이 도로망을 기능적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컵 잡아야지 하고 팔을 뻗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신경을 채성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같은 거죠. 아, 그렇다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긴장하면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저도 모르게 침이 고이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심장아 진정해 외쳐도 소용이 없던데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조절되는 시스템인 거죠. 자율이군요. 네. 아까 자동차 비유를 이어가자면 이건 자율주행 모드 같은 거예요. 운전자가 신경 안 써도 스스로 속도 조절하고 주변에 반응하잖아요. 아하. 이 자율주행 모드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설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싸움 도망 모드인 교감신경이고요. 싸움 도망 모드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편안할 때 에너지를 아끼는 휴식 소화 모드. 이게 부교감신경입니다. 아, 알겠다. 그럼 자동차의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 같은 거네요? 교감신경을 엑셀을 팍 밟는 스포츠 모드고 부교감신경은 연비를 아끼는 에코 모드.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두 모두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최적으로 유지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그 사령부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하는 곳으로 가보죠. 저희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 심장을 뛰게 하고 숨쉬게 하는 그 생명의 전원 버튼 같은 곳은 어딘가요? 바로 그게 뇌줄기, 영어로는 브레인스템이라고 합니다. 뇌줄기? 네. 대뇌랑 척수를 잇는 다리이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전원 버튼이죠. 뇌의 다른 부분이 다 잠들어도 뇌줄기만큼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겠네요.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역할이 정말 막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냥 심장 박동이나 호흡 조절이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건 뇌줄기 역할의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지나요? 네.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생명 유지 기능. 그리고 둘째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음식을 삼키고 목소리를 내는 등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뇌신경 12쌍 중에 10쌍이 바로 이 뇌줄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대뇌의 명령이 팔다리로 내려가는 운동 신호와 반대로 몸의 감각이 대뇌로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모두 통과하는 일종의 초고속 통신망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즉 의식을 유지하게 하는 그물활성계라는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기능은 없지만 사실상 뇌줄기가 멈추면 그냥 끝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임상 특징이 하나 나와요. 교차징후라는 건데요. 네, 교차징후.
뇌줄기가 손상되면 손상된 쪽 얼굴에 마비가 오고 몸통이랑 팔다리는 그 반대쪽에 마비가 온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왜 하필 얼굴은 같은 쪽이고 몸은 반대쪽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신경이 한 번에 다 같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 건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의사들이 증상만 보고도 문제 부위가 뇌줄기구나 하고 특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의 경로가 갈라지고 교차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점이 다르다. 네. 쉽게 말해서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뇌신경은 뇌줄기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쪽 얼굴로 빠져나갑니다. 아, 미리 빠져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손상된 쪽 얼굴에 마비가 오는 거고요. 하지만 팔다리로 가는 문동신경은 뇌줄기를 따라 좀 더 내려가다가 특정 부위에서 반대편으로 교차해서 내려가요. 아하. 그러니까 뇌줄기 손상 부위보다 아래에서 교차가 일어나니까 몸은 반대쪽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와, 고속도로 분기점이랑 비슷하네요. 서울에서 출발한 차가 대전 분기점에서 부산으로 꺾이는데 청주 가는 차는 그 분기점 오기 전에 미리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정말 정교하네요. 자, 그럼 뇌줄기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운동 신호가 내려왔다고 쳐요. 근데 단순히 팔을 들어라는 명령만으로는 물컵을 정확히 잡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세게 뻗으면 컵을 쳐버릴 거고 너무 약하면 닿지도 않을 텐데 이 움직임의 질을 조율하는 지휘자는 누군가요? 그 마에스트로가 바로 손의 세레벨룸입니다. 손에. 네. 대뇌 뒤쪽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뇌죠. 손에는 근육의 힘, 즉 운동의 양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얼마나 부드럽고 정확하게 만들지, 즉 운동의 질을 결정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 네. 핵심 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응, 정밀도, 그리고 운동학습입니다. 협응, 정밀도, 운동학습.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협응은 젓가락질할 때 여러 손가락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거고요. 아하. 정밀도는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공까지의 거리랑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손을 뻗는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학습입니다.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럼요. 무릎이 닦아졌죠. 그때마다 손해가 핸들을 너무 꺾었어, 페달을 너무 빨리 밟았어 같은 오류 신호를 감지하고 다음 동작을 미세하게 수정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죠. 아, 이처럼 반복 연습을 통해 실수를 교정하고 결국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 전체를 손해가 주관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랑 똑같네요. 처음엔 사이드미러, 백미러, 발 위치까지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음악 들으면서 오잖아요. 제가 운전하는 동안 제 손해가 그 모든 걸 대신해주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서툴러진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 잡으려 할 때 손이 빗나가고요. 네, 그걸 각각 운동실조, 겨냥이상이라고 부르죠. 심지어 손바닥과 손등을 빠르게 번갈아 뒤집는 이 간단한 동작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이 동작이요? 네, 손이 꼬이고 박자를 놓치죠. 의학적으로는 이걸 교대운동 불능증이라고 부르는데 손의 기능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라는 말도 사실은 손에 엄청난 계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였군요. 이 모든 활동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할 것 같습니다. 뇌는 무게로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0%나 쓴다고 하니까요. 네,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죠. 할 텐데요. 만약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큰 혈관 중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요. 당연히 비상대책이 있습니다. 뇌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치명적이란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최고의 보험을 만들어 놨어요. 보암이요? 네, 바로 대뇌 동맥골이, 다른 말로 윌리스 골이라는 구조입니다. 윌리스 고리? 네, 뇌의 앞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랑 뒤쪽으로 공급하는 동맥이 뇌 바닥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고리를 형성해요. 그래서 만약 한쪽 혈관이 서서히 막히더라도 이 고리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혈액을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와, 주요 도로 하나가 막혔을 때를 대비한 비상 우회 도로망을 미리 깔아둔 거군요. 정말 똑똑하네요. 그야말로 진화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혈관들이 뇌의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지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역수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탐정 수사 같아요. 탐정 수사요? 네, 앞대뇌동맥은 주로 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중간대뇌동맥은 얼굴, 팔, 그리고 언어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뒤대뇌동맥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뒤통수엽을 먹여 살리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환자가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하고 오른쪽 팔을 못 쓴다. 이러면 의사는 이건 왼쪽 뇌의 언어와 팔 영역을 담당하는 중간대뇌 동맥이 막혔겠구나 하고 범위를 딱 지목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지도가 모든 사람한테 100% 똑같이 적용되나요? 변수는 없습니까? 훌륭한 지적입니다. 큰 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윌리스 고리의 형태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사람은 이 고리가 완벽하게 잘 발달해 있어서 한쪽 혈관이 완전히 막혀도 증상이 거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연결 혈관이 너무 가늘어서 우회로 역할을 거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보험이 얼마나 잘 들어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가 막혀도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는 거죠. 뇌가 혈관이 막히는 내부의 적에게는 그렇게 취약하다면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는 어떻게 이 중요한 요새를 보호하나요? 단단한 머리뼈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머리뼈 안에는 아주 정교한 삼중 보호막과 완충 시스템이 있어요. 먼저 뇌척수막이라는 세 겹의 막이 뇌를 감싸고 있습니다. 세 겹이나요? 네, 가장 바깥쪽은 가죽처럼 질긴 굳은 닭, 중간은 거미줄처럼 생긴 거미막,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뇌 표면에 착 달라붙어 있는 얇은 연질막이죠. 삼겹의 갑옷을 입고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 갑옷들 사이에서 출혈이 생기면 아주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출혈이 어느 막 사이에서 터졌느냐에 따라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굳은 막 바깥쪽은 바로 아래 동맥이 지나가서 출혈이 생기면 피가 아주 빠르게 차올라서 뇌를 볼록 렌즈 모양으로 압박하고요. 반면에 굳은 막 아래쪽은 정맥 출혈이 많아서 초승달 모양으로 서서히 퍼집니다. 아,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거미막 아래 공간의 출혈인데요. 여긴 굵은 뇌동맥들이 지나가서 한 번 터지면 뇌 전체로 피가 퍼져나가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번개를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막들 안에 또 다른 보호 장치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 정말 신기한 내용이 있던데 1.5kg이나 되는 뇌 무게가 실제로는 50g 정도로만 느껴진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보호장치인 뇌척수액, CSF 덕분입니다. 뇌 척수액? 네, 뇌는 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 속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물에 떠 있다고요? 그렇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즉 부력 때문에 그 무거운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죠. 덕분에 우리가 머리를 좀 흔들거나 가볍게 부딪혔을 때 뇌가 두개골에 직접 부딪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완벽한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와, 뇌가 자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군요. 이 액체는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고여 있으면 안 될 텐데요. 물론입니다. 뇌척수액은 뇌 안에 뇌실이라는 공간에 있는 맥락얼기에서 샘물처럼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뇌와 척수 주간을 쭉 순환하면서 영양분도 주고 노폐물도 수거한 뒤에 최종적으로 머리 위쪽의 큰 정맥으로 흡수됩니다. 계속 순환하는군요. 네, 하루에 한 500ml, 그러니까 생수 한 병 분량이 만들어지고 흡수되니까 하루에도 서너 번씩 완전히 새로운 물로 교체되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죠. 만약에 그 순환 경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종양 같은 것에 의해 그 길이 막히면 뇌척수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뇌실에 고여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물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뇌라는 요새를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신경계의 거대한 통신망부터 생명의 전원 버튼인 뇌줄기, 또 움직임의 마에스트로 손에까지 등까지 살펴봤죠. 맞아요. 각 부분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정교하게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손해가 반복된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운동을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전거 이야기. 혹시 악기 연주나 스포츠 아니면 타이핑이나 운전처럼 처음에는 엄청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몸에 익어버린 그런 기술이 있으신가요? 아, 있죠. 운전이 딱 그러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술을 익히는 동안 당신의 손해가 수백만, 어쩌면 천만 번의 작은 실수들을
어떻게 감지하고 또 어떻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임을 미세하게 교정해서 지금의 그 정교하고 자동적인 동작을 만들어냈을지를요. 와.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경이로운 학습 과정이 아마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